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장중과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주와 시가총액 대장주 애플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7% 상승한 22,956.9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7% 높은 2,5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오른 6,624.00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전달보다 크게 확장하면서 3년 내 최고치를 보인 것도 뉴욕 증시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24.4에서 30.2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20.0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0.8% 오른 배럴당 51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세계 증시 호조 속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1% 떨어졌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다크 40 지수는 0.2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주가 강세였고 또 애플의 주가가 1.8% 오른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업종별로는 통신과 금융업종이 강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2,483을 넘어 또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도주인 전기 전자업종은 쉬어갔지만 철강주가 강했고 또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한중 통화사프 연장에 따른 기대감을 오름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하락세였는데요. 0.5% 정도 주가는 빠졌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환율을 둘러싼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상승과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대내외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은 원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화를 통해서 달러의 흐름들을 읽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도 많이 바뀔 것이고 한국 시장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국의 원화도 중요합니다만 달러 기준으로서 환율의 변동을 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상황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공산당 전국대회가 1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집권 2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제개발이라든가 금융 관련 작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청사진들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체제이고 그리고 계획경제를 그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서 어떤 청사진이 제시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청사진이 제시되고 나서 그 흐름들에 따른 정책들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1대1로도 계속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계획을 짜서 일과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당대회나 이런 흐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상황들로 따져보자면 미국과 계속해서 미국은 북한을 제어할 때 중국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 키신저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키신저 외무장관은 역시나 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중국 당대회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여부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혈맹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수치가 일부 좀 나온 거에 의하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조금 둔화된 양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경제 제재 중국이 일부 동참을 했다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이 중국의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때 미사일을 다시 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한번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봐야 할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시아 국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9월 달 동안에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의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계속 진행을 시켜서 자국의 수출은 증대하면서 동시에 수입품 가격은 올려서 외부로부터 유입은 좀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제조업상에서는 많이 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을 통해서 한국의 수출품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미 저희가 세탁기나 이런 가전제품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라는 언급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의 대미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쓸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트리거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환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짓느냐도 원화 향방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원화가 이자를 많이 주는 통화가 된다면 원화 환율은 조금 다른 궤적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환율에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의 기조를 보면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좀 주춤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금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막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리 상황이 이런 정도였는데 자산 가격이 앙등하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책당국도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이미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하는 총재가 그 정책 당국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뉘앙스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뒷덜미가 땡기는 느낌, 즉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이라든가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당장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뉘앙스를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원화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쁠 것이냐, 초반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조금 충격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시장이 훨씬 나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그리고 방향성으로 따져서 금리 인상 방향이 잡힌다면 상당히 불리한 뉴스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들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한계치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가장 반응을 잘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점도 감안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그 한반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9월 달에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왜 매수했냐는 거죠. 9월 달에 1조 1,000억 원 수준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주식만 매도한 게 아니라 채권도 많이 매도했어요. 채권은 거의 4조 가까운 3조 7천억 원의 매도를 해주었는데요. 근데 이때 한국만 판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 영국 이런 데도 팔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었죠. 뭐죠?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산 축소, 그리고 12월부터 본격화될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될 걸 우려하면서 다른 나라 채권과 주식들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대표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미국 주식시장도 좋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만 좋은 게 아니고 위험자산이 다 좋았다는 건데요.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험자산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즉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2조 원 팔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10월 달 연휴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2조 가까운 한국 주식을 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시장의 기조, 일종의 컨센서스를 보면서 움직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환율과 관계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원화 자체의 움직임보다도 역시나 중요한 거는 약달러가 계속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10월 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면서 약달러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원화 환율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그 달러 지수의 움직임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10월 달에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약달러가 계속이 된다면 위험자산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하고 그 미세적으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뭐냐면 오히려 주식 시장이 안 올라가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은 올라갔는데 내 거는 빠지는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의 기조는 10월 달 들어와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건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한국 주식 시장은 많이 올랐으나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 한번 그 환율과 관련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달러원 환율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단기적으로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10월 달 들어서 단기적으로 그 딱 연휴 끝나자마자 상당히 큰 자금들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그 연휴 끝나자마자 한 40포인트씩 오르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 달러 약세 기조는 큰 틀에서 보자면 돈 많이 찍어냈는데 통화가 강세가 된다? 그 강세가 되려면 결국은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요. 통화를 많이 찍어낸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찍어낸 미국의 통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달러와는 약세 기조를 가는 것이 맞을 것이되 뭐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시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2008년 이후에 진행된 리먼 사태, 미국의 부채 위기 이후에 나타난 통화량 증대가 시장에 녹아들면서 반영되는 그런 큰 틀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 이 틀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훨씬 더 유효하고 옳은 판단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 달러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테이퍼링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 양적 완화 정책 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시장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 연준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긴축으로 돌아설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그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금융이 먼저 발달한 곳이 유럽이었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미국이 그렇게 위기를 맞고 이랬을 때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선배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게 적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뭐 조금 후행되는 나라고 유럽이 뭐 한 수 가르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얼마나 재밌었냐면 미국의 관리들이 유럽한테 가서 너희도 빨리 이렇게 해. 돈 풀어. 안 그러면 니네 죽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선생한테 가서 학생이 훈수 둔 것처럼 했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굴욕적으로 유럽은 미국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된 것이 미국의 유럽의 양적 완화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2008년도 리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했고 1차, 2차, 3차 풀었지 않습니까? 1차 풀어도 안 되고 2차 풀어도 안 되니까 3차 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흐름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언제 위기가 왔었냐면은 2008년도에 갖춰온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이후에 유럽 위기가 왔었죠. 그때 뭐 주식시장도 패닉에 빠지고 그랬던 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ECB가 2010년 이후로 미국을 따라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시간차는 2년에서 3년, X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테이퍼링은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으로 지금 테이퍼링은 이제 점점 줄이는 건데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 다 했죠. 테이퍼링이 끝났고 이제는 긴축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은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미국처럼 긴축을 단행한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풀 돈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신에 푸는 돈을 좀 줄이는 테이퍼링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이 먼저 양적 완화를 하고 유럽이 한 2년 있다가 양적 완화를 한 것처럼 그런 궤적과 시간 궤적과 비슷하게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그다음 긴축하는 그 이후부터 약 한 2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유럽에서도 양적 완화가 정지되는 테이퍼링과 그다음 자산 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22 자산 매입 프로그램 한도가 2조 5천억 유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조 1,200억 유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천억 유로 조금 넘는 수준 내외의 자금밖에 집행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머지않아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시차를 두고 보면 역시나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은 이미 작년에 했고 올해부터 자산 긴축을 하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도쯤에 테이퍼링을 하고 내후년쯤에 자산 긴축을 하는 약 2년의 시차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충분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시켜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을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테이퍼링하면 유럽의 경제 체력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나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유로화가 다시 강세가 가겠죠. 유로화 처음에 시작을 보십시오. 달러 대비 한 1.4에서 시작을 했던 게 줄줄줄 떨어져갖고 2011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면서 거의 뭐 달러와 1대1 수준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1대 1.2 정도의 상황으로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럽의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유로화는 더 추가적인 강세가 될 것이고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축적인 성향을 가진 게 첫 번째가 달러하고 그 다음에 유로하고 뭐 중국 위안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이드 메뉴로 뭐 일본의 엔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축끼리의 통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가 원화 끼워갖고 원화 대비 달러가 약세다 강세다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그럼 결국은 뭐냐면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는 어디서 구분되느냐? 유로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럽의 테이퍼링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럽이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 긴축하는 거는 뻔한 스토리고 뻔한 프로그램 진행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달러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된다면 약세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축통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과연 기축통화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통화 약세를 감안하면서 그냥 그 현금을 고스란히 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아니고 위험자산으로 자산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10월 달에 보면 바이다라는 것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회사의 하우스뷰는 뭐 내년도까지 2,80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올해 이익단, 기업들의 이익단이 2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초유의 일이고 물론 이제 몇몇 소수 기업이 집중되는 흐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감안들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 많이 올랐다고 해도 전 세계 증시 기준으로 되게 저평가예요.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애널리스트 보고서 어제 나온 것 중에 가장 흥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기업 영업이익 중에서의 포지셔닝이 3.3%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 자산가치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2% 안 돼요.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익단에 대한 반영이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 되게 저평가라는 세계 기준으로.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투자 팁 얻을 수 있었고요.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증시 호조 속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반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IT주가 좀 박살이 나고 있고 중소형주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의 종목들에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네, 국내 증시 전일장에서도 뭐 장중에는 등락을 하는 그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소폭 상승에 성공했죠. 그래서 2,48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자 2,500포인트도 이제 멀지 않은 오히려 빠르면 이번 주 내내도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전일장은 삼성전자가 270만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줌으로써 오히려 삼성전자 조정 다른 중소 개별 종목이라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약세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관리들이 와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선별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주도주의 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났다 하는 징후는 없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전일장 하루만 보고 IT 종목분들이 야 이제는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아주 다소 이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 주식 투자는요 그 철길과 같은 평행선을 달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주 주도주가
선도하면서 가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침체국면서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합쳐졌다가 다시 양극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 움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 일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어제 삼성전자가 소폭 밀렸었고 또 한중 통화스와프 극적인 타결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올랐었죠, 이사님. 네, 그렇죠. 예. 자, 전일 그 모습을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다소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또 그 지난주에 우려됐던 사드 보복이 아직까지 그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가 만기를 넘기는 그래서 다시 재협상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결국은 재협상에 타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러고 보면 뭐 모든 인생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세에서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줄 게 있으면 중국 친구들도 역시 우리하고 협상하는 거고요. 그들이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면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통화수요 문제도 어려울 때 달러를 서로 유동성을 통보하게 가져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이 그들이 전격적으로 재협상에 합의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낙폭이 심화됐던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대중국 관련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에 그 통화 스와프 문제로 인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와 이제 그동안의 그 우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드 보복으로 부진했던 화장품, 유통, 자동차주의 강세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과대 낙폭했다는 순환매 차원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 아직은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들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결국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기업들의 실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기업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역시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일부 종목군들이 선별적인 반등 시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어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동차 업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최악의 상황을 통과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는 내수와 수출이 자동차 업종의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은 회복 덜 됐다라고 보신 거죠?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보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거든요. 현대차에서 모습을 보면 지난달에 13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거든요. 현대차가. 어제 종가가 15만 3천 원입니다. 바닥에서 보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은 이미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닥 탈출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1단계 급락에 따른 반등을 보였고 여기서는 추가 상승하면서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퀘션 마크죠.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과의 통화 수합이 다시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 이외에도 이 자동차는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국내와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과 내수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9월 달은요. 근무일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기저효과 속에서도 오히려 수출과 내수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현대차의 그랜저, 호나 이런 자동차의 그 내수 판매 호조로 인해서 내수 판매가 약 한 44% 그리고 수출은 무려 46%가 큰 폭의 성장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바닥 탈출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 상승 여부는 조금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은 저는 이 현대차가 향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소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전기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왜 추천거렸냐면 중국에서 전기차의 의무 판매
제를 1년간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 발표 이후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난달부터 한 달 가까이 소강매를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중국도 이 전기차로 의무 판매제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 지난달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나타났지만 세계적인 메이커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BMW 그리고 포드 같은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에서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대량 적게는 10종에서 50종 80종까지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은 휘발유나 정유차에서 이미 전기차라고 하고 있고, 그 전기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소차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대차의 최근의 이런 소강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넘어간다는 점에는 저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메이커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망한 그런 모습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실적인 데이터가 바로 수반되기보다는 다소 시간차를 두고 실적 호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주도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사님. 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미 상승 기조에서 꺾여질 때에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고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거부유기와 같은 느린 보호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단기적인 시각, 하루 이틀의 변동에 연연하지 마시고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주식 편입 비중을 거의 7, 80%, 90%, 100%까지도 편입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수익이 났다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회사 사장님이 들으시면은 증권사는 고객 투자자들이 그런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어떤 매매 수수료, 사고팔고 수수료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수수료보다는 이제 수익률로 승부하는 증권사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매매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자진 매매보다는 그냥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개인 투자가도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단점이 있어요. 손해 보면은 잘 버텨요.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 근데 수익이 조금 나서 조금만 흔들리면은 그걸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 습관을 버리셔야지만 냉엄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 계좌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및 IT 부품주 아니면 IT주 계속해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규 추가 매수 여부는 그거는 또 별도 문제입니다. 역시 이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다 하는 점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빠르면 종합지수가 2,500포인트를 금주에도 돌파할 수 있고 오늘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움직이는 장에서는 역시 대형주가 주도주다. 외국인이 선호하고 국내 기관이 선호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상승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수 관심 업종이나 종목을 보면 저는 업종 대표주, 그룹사가 표준된 지주사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향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실버 산업이 대세에 이를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닥터가 있거든요.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은 요양병원 개업을 아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 흐름이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께서 그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버 산업의 대표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대형 제약사 그리고 신설 중소형 제약사들 한번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셔도 좋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정유주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유사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종목군의 대표 정유 3사죠. 이들 3사 정유주들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사드 보복 관련된 그게 아니라 대중국 관련해서 급락을 보였던
이 음식료 업종들이 강한 반등을 시하면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신세계 푸드라든지 CJ 프레시웨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모습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유통계 대명사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음식료 업종 또는 유통이나 이런 것보다도 음식료 업종에 투자자분들 한번 관심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업종을 한번 제시해드리자면 음식료 업종들도 한번 이제는 타임이 되지 않았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종목군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분할매에서 내년장을 노리신다면 조선주들도 지금은 오히려 타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는 발빠르게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은 그런 종목으로, 나는 좀 느긋하게 능동적으로 대치기 어려우니까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도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주식 투자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셔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장이다. 그러면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가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장중 늘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 지금 국내 시장도 연속 상승에 따른 과열권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장중에 플러스 10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심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종목별로는 더 심합니다. 어제 하나 아쉬운 점은 거래량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2억 2천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4억 주 때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 본격적인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 가지고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오늘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오늘 사겠다는 전략을 버리시고요. 좀 느긋하게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겠다 하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이 장에 크게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한번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상승장이다. 잦은 매매보다는 수익 나는 종목은 지속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좀 듣겠고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오를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저번 주부터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저희가 구사를 했었습니다. 국내 선물 어제 제가 저항을 330 지수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고점을 330 지수 근방에다 두고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 계속 매도 전략을 펼쳐서 먹어왔기 때문에 어제도 똑같이 대응을 했고요. 어제 저항을 329.50부터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 추가적으로 올라온 놈들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래서 330 초반 지수부터 다시 매도를 눌러서 중간에서 한번 빼먹고 그 다음에 329 지수 부근에서 저항을 두고 재차 계속 눌렀었습니다. 어제 328 지수 지지력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거기서 깨지 못해서 우선은 지지가 된 상태에서 328 지수부터 329 지수 지지력이 완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자, 오늘은 328 지수부터 329 지수가 접전지다. 시초가 접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큰 흐름들은 329 지수를 맞고 328 지수를 깨려는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윗구간들 330 지수까지 저항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으나 우선은 주력은
329지수를 못 넘어가면 지속적인 매도를 볼 거고요. 시초가 328부터 329지수 안에서 시작되는지 벗어나서 시작되는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우선은 328지수를 못 지키게 되면 326.90, 그러니까 327지수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확인하러 갈 걸로 예상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추세의 저항을 깬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매도를 지속적으로 쳐서 이에 깨는 걸 봤었고요. 이외에 좀 참고할 걸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2일부터 리딩 시에는 삼성전자 매도 압력을 예상을 하고 코스피 지수를 계속 매도를 쳤던 겁니다. 우선 추세 상단부에 263만 원, 263만 원. 예. 이 구간들 지수들 가격들을 체크하러 올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상방 제약에 우선은 보합권 형태 띌 거기 때문에 우상향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방 돌파보다는 아마 눌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구간들,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매도 압력을 받게 되면 아래 구간까지 빠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236만 원부터 240만 원대 지지력,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263만 원대 지지력까지 밀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은 고가를 쫓아간 것보다는 코스피 지수나 모든 지수 종목들은 고가에서 눌림, 지지력을 확보하는지를 보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시황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흐름을 볼 텐데요. 선지 트레이더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해외 선물은 강한 저항권, 보합권을 잘 이용하자. 한마디로 강한 저항의 보합권 매매를 잘 이용하자이고요. 우선 보합권 매매는 보합 매매와 그 다음에 보합을 뚫었을 때 지지를 보고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가 있겠죠. 어제도 보합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이라서. 자, 어제 저희는 유로도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반등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계속 펼쳤습니다. 이렇게 검색으로 검색 신호가 있는 구간이 저희가 이제 매도를 계속 쳤던 구간인데요. 어제도 박스권 매매에서 이제 제가 저녁 9시부터 리딩을 다시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최고가에서 매도를 쳐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 하단부 박스권 예상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약한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트들이 매도 쪽으로 눌리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엿보이기 때문에 다른 차트들은 하단부 지지력을 확보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이번 주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로 달러는 1.18600, 상단부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들은 1.18100대 지지력을 오늘 확보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걔네들은 이제 추세 하단부 제약 구간들이겠죠. 그래서 하단부 지지력을 잘 하는지를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박스권 위아래 매수 매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보다 수익 구간은 크진 않겠지만 여튼 하단부 지지가 잘 되는지 보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하단부 지지력 테스트를 잘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불 때부터 지지력 52.50대까지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눌림에서 반등을 계속적으로 봤었는데요. 어제도 52.50대까지는 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리딩을 시작할 때 보니까 우선은 어제 52.50을 못 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2.30대 고점을 두고
지금 있는 52.20대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51.65자리 정확하게 매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제 고점에서 저점을 또 얘네들 또 잘 들어가서 먹었는데 지금 중심 자리에 있습니다. 52불대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오늘 또 51.50 지지력까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51.70대 지지력에 52.50까지 열고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중심 매매를 하겠다. 어제하고 비슷한 전략이죠. 그래서 고점을 테스트하는 아이들은 윗구간에서 상방 제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랫 구간은 아직 51.50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윗구간부터 지지력 확보하는 그림들을 보고 어제의 전략과 비슷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골드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리딩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서 어제 최고점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물론 저희가 리딩 마감하기 전까지 너무 작게 움직인 상태라서 부분별로 익절을 하실 분들은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제 아침 시황에서 이 동그라미 구간들 지수로는 12970대를 매도 목표가로 드렸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어제 매도를 쳐서 롱포를 갖고 가도 된다는 전략으로 우선은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저희가 보던 목표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아래 하단부 보호하권 예상하고 싸워야 되겠죠. 예상 저항은 우선은 이 구간보다 윗구간 13020대 저항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들은 하단부 960 지금 구간들이죠. 그 다음에 2차 93.0 어제의 저점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 박스를 보는 게 좋겠다. 물론 윗구간은 대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로는 13020대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 보합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고요. 오늘 서울경제에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또 생방송으로 해외 선물 방송을 2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해외 선물이나 선물을 접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리스크 관리 잘 하시는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선재 트레이더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꽤 쌀쌀합니다. 특히 서울과 춘천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보통 단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구름 많아져 밤부터 흐리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강릉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도 차츰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